예, 화폐 수요 이론인데 화폐 수요 이론은 앞에와 똑같습니다.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이 있고 방금 설명을 좀 드린 대로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이 좀 발전한 형태가 신화폐 수량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케인즈 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도 뒤에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화폐 수량설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갈 이유가 전혀 없고 625페이지 좀 보시면 625페이지 15.8이 있는데요. P분의 MD 이게 실질 화폐 수요 밑에 써놔. 실질 화폐 수요가 YP는 항상소득이에요. 앞에서 봤습니다. 항상소득. 소비이론에서 나오는 항상소득이야. 그리고 이자율은 R은 명목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인플레이션율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가 우리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게 몇 번인가? 큰 4번. 화폐 수요 이론을 우리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 이렇게 생겼어요.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은 MV equal PY 이게 화폐 수량설이고 MV equal PY V를 좌우변에 나눠버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M equal V분의 1 PY 화폐 수요는 요 머니 디맨드 요 화폐 수요는 소득의 함수다. 그래서 화폐 수요가 소득의 함수여서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만을 얘기했던 게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다. 거래적 화폐 수요.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투기적 화폐 수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화폐 수요가. 이거에 비해서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은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은 유동성 선호설 이랬고 선호설 이게 뭐의 함수였냐면 소득과 이자의 함수였어. 화폐 수요 이론이.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P분의 MD입니다. 실질 화폐 수요야. 실질 화폐 수요가 소득과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 요걸 다시 한번 써봤더니 KY-HR 이렇게 해서 거래적 화폐 수요도 있지만 투기 목적의 투기적 화폐 수요가 있다.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있다. 라는 게 케인즈의 주장이고 거래적 화폐 수요는 소득의 영향을 받고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는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계속 비판한다는 거지. 어떻게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굉장히 큰데 왜 이걸 고려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통화주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적인 학자는 밀턴 프리드만이라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신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신화폐 수량설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조금 바꿨다 이 말이에요. 신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꿨냐. P분의 MD 케인즈가 생각하는 실질 화폐 수요가 소득에도 영향을 받고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 소득에 영향을 받고 뭐에 영향을 받아?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 이자로 대문자로 지금 썼습니다. R. 그리고 요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 화폐 수요는.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면 똑같은 10,000원 가지고 가도 물가 상승하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폐를 똑같이 10,000원을 갖고 있어도 더 살 수 있는 게 적어져 버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이자로 됐어도요. 요 이자로 됐어도 영향을 받지만 인플레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고려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이 밀턴 프리드만은 소비 이론은 뭐였었냐면 소비 이론이 항상소득 가설이었잖아요. 소비 이론이 항상소득 가설. 항상소득 가설은 뭐였냐면 항상소득에 의해서만 소비가 결정된다 이랬단 말이지. 이 퍼머넌트 컨섬션이 델타 YP 그래서 항상소득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소비가 결정된다는 이론이 항상소득 가설이었는데 자기 주장이니까 이 소득은 뭐라고요? 항상소득이다 이 말이에요. 화폐 수요도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요. 항상소득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고전적 화폐 수량설과 같냐? 이걸 도출하는 것이 MV equal PY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MV equal PY 이거를 다시 한번 변형을 해봤더니 아까 어떻게 썼냐면 V분의 1 PY 이렇게 됐어요. 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이 고정된 값이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여기 화폐 유통 속도가 고정된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전학파는 왜? 요 V가 왜 고정돼 있어? 지불 습관이라든가 거래 제도라든가 경제에 화폐를 다루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화폐 유통 속도도 고정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턴 프리드만은 아니야. 요 V분의 1이라는 것이 고정된 값이 아니야. 요 V라는 값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요 이자율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PY는 그대로 있고 요 PY V 값이요. 요렇게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자율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 화폐 유통 속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케인즈는 뭐라고 했냐면 요 이자율에 화폐 유통 속도가 크게 영향을 준다 이랬단 말이죠.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굉장히 크다. 요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자율에 화폐 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통화주의는 요게 거의 안정적인 값을 갖는다 이게.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영향이 크다 작다 미미하다 이거예요. 미미해.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가 요 머니 디맨드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성을 갖는다. 뭐에 대해서요? 이자율에 대해서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과 다른 점은 이런 것들을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수 값으로 인정했다는 게 다른 점이고 같은 것은 뭐예요? 별로 영향이 없다. 고려해도 별로 영향이 없다. 이게 같은 점이다.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혀 어려울 게 전혀 없어. 만약에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적이라면 이제 통화량을 변화시켰을 때 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화폐 수요 함수라면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머니 서플라이가 있고 머니 디맨드가 있는데 머니 디맨드가 이게 맞아떨어지면 화폐 시장이 균형이겠죠. 화폐 시장이 균형 상태야. 그리고 요걸 P로 나누면 실질 화폐 공급과 실질 화폐 수요가 같겠죠. 요 실질 화폐 수요는 뭘로 구성돼 있어? 얘로 구성돼 있어요. 얘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 1 여기가 PY야. 그리고 그 Y는 항상소득 퍼머넌트 인컴이다. 항상소득. 만약에 정부가 이 통화를 늘린다고 하면요. 머니 서플라이 확장 통화 정책을 만약에 쓰게 되면
얘가 이자로 영향을 받고 뭐에도 영향을 받는데 얘가 안정적인 값을 갖는다면, 별로 안 움직인다면 이 말이에요. 얘가 안정적이라면 이것은 전부 다 얘의 변화로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화폐 수요 함수가, 여기 써놓으세요. 화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화폐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통화량의 변화는 전부 다 명목 소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거라는 거지. 언제? 단기에. 단기에 명목 소득을 증가시킬 거라는 거예요. 단기에. 그런데 장기에는요. 장기에는 얘 YP가 변해 안 변해? 얘 변하질 않아. 이 YP가 변하질 않아. 평생 부로부터 매기 나올 게 일정하단 말이에요. 얘 안 변해. 그러면 장기는 어디로 가겠어? 전부 다 물가로 가겠지. 전부 다 물가로 간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과 달라요? 다름이 없어. 다름이 없어.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과 다른 게 없어. 얘가 고정돼 있고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게 변하면 전부 다 얘가 하는 거, 이 물가 이론으로 봤던 것과 전혀 차이점이 없어 지금. 그걸 고려했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밑줄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되고요. 618페이지, 620 페이지가 지금 전판하고 좀 다르죠. 627페이지. 거기 M equal KPY라는 건 또 뭐냐? 요 원래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캠브리지 학파가 요 V분의 A를 어떤 값으로? K 값으로 요걸 K 값으로 치환을 했어요. K 값을. 이 K는 마샬이 만든 마샬리안 K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샬리안 K. 이 마샬의 K다 이 말이에요. 마샬의 K. 마샬은 캠브리지 학파, 영국의 캠브리지 학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샬의 K라고 그러는데 V분의 1하고 K는 같은 값이야. 어떤 의미라고요? 명목소득의 얼마의 비율로 화폐를 수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K는 뭐라고? 화폐 보유 비율이 있습니다. 화폐 보유 비율. 그러면 MV equal PY도 화폐 수량설이고요. M equal 뭐도? KPY도 화폐 수량설이에요. 다 화폐 수량설이야. 다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 그래서 15.11도 뭐예요? 그냥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에요. 그런데 그 YP에다가 Y가 뭐예요? 항상 소득의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화주의 학파의 이론이지. 그 식은 마샬과 피구와 이런 캠브리지 학파의 현금 잔고 방정식으로서 피셔의 교환 방정식과 함께 화폐 수량설의 대표적인 형태다.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M equal KPY나 MV equal PY나 다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보면 이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 있냐. 통화주의자들은 밑줄 긋세요. 통화주의자들은 화폐 수요 함수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부 개입도 물가를 상승시킬 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구축 효과를 야기하는 재정 정책과는 달리 화폐 금융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거기까지만. 방금 이 얘기입니다. 통화를 팽창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어디에? 명목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물가로 간다.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이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다는 거야? 재정정책은 구축돼 버리니까 효과가 없고 통화정책이 효과가 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에만. 장기에는 다 물가로 가니까 효과가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유동성 선호 이론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동성 선호 이론 누구 건가요? 케인즈 이론이죠. 케인즈의. 그래서
유동성 선호 이론의 발전, 여기는 케인즈 학파의 이론입니다. 케인즈 학파 이론, 케인즈 이론을 발전시켰어. 그 중에 케인즈의 이론 밑줄 그어놓고, 케인즈는 크게 화폐 수요를 거래 목적에, 예비 목적에, 투자 목적에 뭐 이런 세 가지로 나눴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비적 동기는 그 뒤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비적 동기하고 거래적 동기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적 동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비적 동기는 둘 다 소득의 함수예요. 자, 거래 목적의 보몰토빈의 거래적 화폐 수요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게 수식을 도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좀 읽어보면, 거래적 화폐 수요는 일상생활에서 거래 목적을 위해서 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자 하는 거냐, 다 설명을 드렸어 지난번에. 거래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소득이라고. 밑줄. 소득이 크면 고소득 계층은 자신의 물건을 사는 규모도 클 거니까 화폐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거래 규모가 작으니까 화폐 수요도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 밑줄 긋읍시다. 거래적 화폐 수요, 그 다음 630페이지 두 번째 줄에, 거래적 화폐 수요가 전적으로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거래적 화폐 수요는 대체로 소득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밑줄 긋읍시다, 명목 이자율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내가 은행에 갖다 맡기면 훨씬 더 높은 이자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들고 앉았으면 나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 밑줄. 명목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지면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를 줄이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거래 목적 화폐 수요를 늘리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이자율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거래적 화폐 수요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이자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소득만의 함수가 아니라 이자율도 영향을 받는다. 또 높은 이자를 준다면 은행에 맡겨놨어 내가.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은행을 자주 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을 내가 자주 가려고 하면 당연히 거래 비용이 또 든단 말이지. 요즘같이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ATM기라든가 이런 게 발전하면 화폐를 많이 들고 앉아 있을까요? 적게 들고 있을까요? 적게 들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다 신용카드의 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ATM기 이런 거, 또 스마트폰의 금융제도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폐 수요를 떨어뜨리는 영향이에요. 왜 떨어뜨릴까?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줄기 때문이지. 내가 굳이 화폐 안 들고 있어도 그냥 이체해버리면 되고, 화폐가 필요 없어. 은행에 놔뒀다가 그냥 필요할 때 이체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폐 수요를 다 떨어뜨리는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거래 비용이 있다는 거야.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래 비용이. 어떤 거래 비용이 있어? 은행에 맡겼을 때 그 이자 소득 포기하는 비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거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순환에 가서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632페이지 넘겨보세요. 632페이지. 그 15.14식을 좀 보면, MD에다가 화폐 수요 써놓고, 화폐 수요는 거기 BYR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이자율이 높으면 내가 많이 화폐를 들고 앉았다고, 아니면 은행 갖다 내맡긴다고. 은행 갖다 맡기니까 화폐 수요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높으면 거래가 뭐 클 거니까 고소득자는 화폐 수요를 많이,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했어요. 아까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크다 그랬어. 그래서 분자에 있고요. B는 뭐예요? B는 거래 비용. 거래 비용. 그래서 명목 거래 비용이 커지면 화폐를 많이 들고 앉아 있을 거예요. 내가 은행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화폐를 들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화폐 수요가 뭐와 뭐의 함수다? B와 Y와 R의 함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머니 디맨드가
뭐의 함수냐면요. 머니 디맨드가 F 써도 되고 그냥 MD 써도 되겠습니다. 소득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이자율의 함수이기도 하고 뭐의 함수다? 거래 비용의 함수이기도 하다. 소득이 늘면 화폐 수요를 늘릴 거고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를. 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도 내가 은행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많이 들고 앉아 있을 거고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요 이자가 많이 준다 그러면 나는 화폐를 안 들고 있겠지. 은행에다 맡기지. 그래서 역함수다. 이렇게 거래적 화폐 수요를 좀 확장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그냥 거래 목적은 얘밖에 없었는데요. 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확장시켰다. 이걸 누가 했다? 보몰과 토빈이 했다. 보몰과 토빈이 케인즈 학파가. 두 번째는요. 이게 네 번째 이제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이고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 그 다음에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 토빈의 포트폴리오는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케인즈의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 이론.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냐면 증권하고 화폐를 갖고 있다. 자산이란 건 증권과 화폐 두 개뿐인데 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위험이에요. 시그마 위험이다.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 그래서 파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ER이라 쓰기도 하는데 요 기대 수익 혹은 예상 수익. 이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는 일단 첫 번째 화폐하고 채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폐하고 채권, 요 증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자산이냐? 화폐는 내가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자가 없어.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없는 무수익 자산이고요. 무수익. 들고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자본 손실 가능성 없어.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야. 무수익, 무위험. 위험도 없고 수익도 없어. 화폐는. 근데 증권은 채권 갖고 있으면 이제 수익률이 변해요. 수익률이 변하는데 수익률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어. 유리한 걸 자본 이득이라 그러고 불리한 걸 자본 손실이라 그래. 그래서 수익이 있습니다. 유수익. 수익이 있어. 그런데 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도 있어요. 유위험. 이렇게 화폐와 증권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개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케인즈의 생각은 어떠냐면 특정한 수익률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높으면 전부 다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수익률보다 낮으면 전부 다 화폐를 갖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케인즈는 이거를 이제 all money, all bond다 이렇게 케인즈는 주장했다. 두 개의 자산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다. 케인즈는. 근데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케인즈 학파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화폐도 적당히 가지고 있고 이렇게 채권도 적당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골고루 자산을 배분한다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포트폴리오의 바구니 안에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담고 위험이 있는 것도 담고 그래가지고 골고루 담지. 현실적으로 자산은 누가 하나에 몰빵을 하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이야. 토빈의 무슨 이론이요? 포트폴리오 이론. 여러분 골자만 좀 알아두는 게 굳이 뭐 이거 다 도출해서 기억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여기는 보면 여기는 위험이 전혀 없는 점이고요. 수익도 전혀 없어. 모두 화폐를 갖고 있으면 이 점을 선택한 거죠. 모두 화폐를 갖고 있으면 이 점을 선택하는 거야. 이 화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야. 안전자산. 모두 안전자산. 이 화폐로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이 점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채권을 가지게 되면 위험이 생겨. 그리고 채권을 가지면 수익도 예상 수익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 수익이 생겨.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A점이라 그러면 A점은 모두 다 위험 자산을 가진 거야.
모두 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현실은 어떤 궤적이 있다?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골고루 배분하는 투자 궤적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투자 궤적이 있어. 이 투자 궤적이라는 게 있다. 자,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해요. 그런데 수익은 높을수록 좋아해. 이게 무슨 재화? 비재화. 요거 비재화. 요거는 재화. 이거는 많을수록 좋고 이거는 적을수록 좋아. 그러면 효용의 증가 방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 이렇게 효용이 위험은 낮을수록 좋아. 그리고 예상 수익은 높을수록 좋아. 그러면 양쪽에서 잡아다니면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서 효용의 증가 방향이 이렇게 된다. 증가 방향으로 무차별선이 오목하다. 증가 방향으로 무차별선이 어떻게 돼? 오목해. 그렇다면 무차별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접할 때까지 투자 궤적상의 한 점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접할 때까지 밀어낼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런 점을 우리가 B점이라 그러면 B점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서 이런 점을 C점, 이런 점을 D점 이렇게 합시다. 전체에 자 보세요. 전체 OD 이 전체의 자산 가운데 전체 자산 가운데 요만큼과 요만큼 각각 화폐와 채권으로 분리해서 보유를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요 OC하고 CD가 있는데요. OC하고 CD 중에 어떤 게 화폐를 보유한 비율이고 어떤 게 채권을 보유한 비율일까요? 확률은 50% 찍어버리면 되는데. 자, 요게 화폐 보유 비율일 수 있고 요게 화폐 보유 비율일 수 있는데 요게 1번, 요게 2번. 어떤 게 화폐 보유 비율이다? 1번, 2번. 1번. 요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화폐 보유 비율이다. 2번. 다수결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요게 화폐 보유 비율입니다. 요게 화폐 보유 비율이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전부 다 채권을 선택한 거야. 채권 선택을 점점점 줄인다는 것은 뭘 늘린다는 거예요? 화폐를 늘린다는 거지. 화폐가 제로 상태에서 화폐를 늘린다는 거야. 이게 화폐 보유 비율이에요. 이게 화폐 보유 비율.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모두 다 화폐를 가진 거야. 여기로 가면 어떤 거지? 채권 보유를 늘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채권 보유 비율이다. 채권. 그래서 화폐 보유 비율은 OD 중에 CD가 화폐 보유 비율이고, 그 다음에 OC는 채권 보유 비율인데 골고루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통해서 효용을 얻을 때 효용을 누리고 있다. I0의 효용을 누린다. I0의 효용을 누린다. 이렇게 무차별성이 생겼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효용이 높고 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효용이 높죠. 바깥으로 밀어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것만 보면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전부 다 한 거예요. 여기가 시그마 위험, 여기가 파이 예상 수익. 처음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이자율이 상승한 예를 들어볼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내가 채권 보유 비율을 늘릴지 화폐 보유 비율을 늘릴지 그거 좀 알아보자. 이자율 상승하기 때 이자율 상승 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위험을 우리가 감수를 하게 되면 예상 수익이 있는데 좀 낮은 상태의 기회 궤적을, 여기는 뭐고요? 전부 다 안전자산 화폐, 여기는 전부 다 위험자산,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투자 궤적, 기회 궤적이라 그랬어요. 투자 궤적. 이 상태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 올라가면 이 점이 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모두 화폐 갖고 있는데 무슨 영향을 받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이 점은. 근데 얘가 영향을 받겠지.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면 훨씬 더 예상 수익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점으로 A점이 A'점으로 이렇게 바뀐다. 투자 궤적, 기회 궤적이 이렇게 가팔라지겠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무차별선을 그려서 화폐를 더 많이 늘리는지 뭐 채권을 많이 늘리는지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요게 이자율이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 그래서 이자율 상승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율은 처음부터 봤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거의 모든 부분의 가격 변수가 변하면 전부 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야. 요 이자율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뭐가 더 값이 싸지고 뭐가 비싸질까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 에이, 수업하기 싫은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대체 효과는 뭐가 싸지고 뭐가 비싸졌어? 지금 계속 뭐 어떤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아까 노동시장에서는 여가 소비의 뭐 기회비용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의 기회비용일까? 지금 화폐 이론하고 있잖아, 화폐.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내가 이 높은 수익률의 채권을 마다하고 화폐를 갖게 되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화폐의 상대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 보유를 줄이고, 화폐는 보유를 줄이고 채권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두 번째, 소득 효과가 있어요. 소득 효과. 내가 똑같은 채권과 화폐를 갖고 있어도 예전보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여기 높아지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해. 그러면 채권을 보유를 늘릴까요? 화폐 보유를 늘릴까요? 내가 예전보다 나의 소득이 더 커졌어. 그러면 채권 더 가져야 돼? 화폐를 더 가져야 돼? 사람마다 다를 텐데. 채권을 더 가질 거예요? 화폐를 더 가질 거야? 화폐는 안전자산이고 채권은 수익률이 있는 위험자산입니다. 채권을 갖는다. 채권을 다 가져요. 자,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위험을 좋아한다는 거야? 위험을 싫어한다는 거야? 위험을 싫어하지. 위험을 싫어해.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가 소득이 많아지면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전 자산을 선택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형에서의 가정은 위험 기피자 가정이야, 지금. 위험을 싫어해. 위험에서 멀어질수록 좋아. 그래서
실질 소득이 늘면 화폐 보유 비율을 늘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체효과 소득효과 어떤 크냐 작냐 반대로 움직여야 크냐 작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보면 크다 작냐 이거 할 수 있는 얘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채권 보유 비율을 줄여요.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우리의 관심사인 화폐가 대체 효과는 줄고요. 소득 효과는 늘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보유 비율, 화폐 수요 이거를 줄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하고 똑같죠. 그걸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각도가 이게 크지 않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최초의 예산선이죠. 최초의 투자 궤적이 최초의 제약선이야. 이게 새로운 제약선이에요. 요거를 되돌리지. 무차입선 잡아두고 되돌려. 되돌릴 때 이런 식으로 되돌리겠죠. 그러면 이런 점이 한 점 있고 이런 점이 한 점 있을 거야. 조금 그래프가 그리기가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요렇게 접하도록 두 점에서 접하도록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뭐라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대체 효과인데 대체 효과는 화폐 보유 비율을 줄이고 채권 보유 비율을 늘렸으니까 여기 원점에서 멀어진 거지. 여기에 전부 다 화폐니까 여기서 멀어졌지. 그 다음에 얘보다 어디만 있으면 얘보다 우측에만 있으면 되겠지. 그럼 화폐 보유 비율을 이자율 상승했을 때 화폐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해요? 줄이고 채권 보유 비율을 늘리지. 여기서 여기 처음이 여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보유 비율이었어요? 아까 채권 보유 비율이랬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채권 보유 비율을 어떻게 늘린 거지. 그렇죠? 이거는 대체 효과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점에 얘보다 우측에만 아무 데나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점이 뭐 예컨대 A점, 이런 점은 B점, 이런 점은 뭐 C점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고 뭐 특별하게 수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프로 설명을 좀 드렸고 화폐 공급 쪽을 잠깐만 하고 지금 공급 쪽이 여기는 없는데 공급 쪽이 화폐 공급을 여기저기 좀 산재를 시켜놔가지고 이 책이 ISLM 모형을 가보면 화폐 공급을 거기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갈 필요 없이 여기 보세요. 이 화폐 공급 이론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화폐 공급이 중앙은행이 정하는 외생 변수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취급해 왔어요. 중앙은행이 정할 수 있는 정책 변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화폐 공급을 은행도 개입을 하게 되고 민간도 개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화폐 공급이 외생이냐 내생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화폐 공급 곡선, 화폐 공급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화폐 공급 방정식. 이거 정의식입니다. 통화량은요. 통화량은 C 플러스 D입니다. 통화량 M이라는 것은 C는요. 민간이 보유한 현금 통화하고요. 캐시. 민간이 보유한 현금 통화, 이 캐시. 그리고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 중에 즉시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거. 이 자유저축 예금 이런 것들. 정기 예금 말고 이거를 요구불 예금 이렇게 불러요.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은행을 찾을 수 있어. 그것도 통화입니다. 그래서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이다. 통화는 이게 정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지 뭐. 그 다음에 본원통화라는 게 있어요. H. 왜 H라고 쓸까? 얘가 시중에 나오면 시중을 돌면서 뻥튀기가 된다. 이게 이제 신용창조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용창조 과정. 얘가 중앙은행이 이제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은행이 이걸 가져. 은행이 가져요. 그리고 일부를 지급준비율이라 해서 은행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또 갚잖아요. 그럼 은행에 또 다른 사람은 또 대출을 해줘. 이 한 통화의 단위가, 본원통화가 이제 시중에 계속 돌면서, 여러 사람을 돌면서 이게 뻥튀기가 돼. 또 일부는 은행에 남기고 또 대출해주고, 일부를 또 은행에 남기고 또 대출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도는 과정을 신용창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뻥튀기가 되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하이 파워드 머니, 고성능 통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원통화를 뭐라고 말한다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를 고성능 통화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이 파워드 머니. 그래서 H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원통화. 얘는 민간이 갖고 있는 현금 통화하고요. 또 은행에 남긴 요 지불준비금이, 지불준비금. 이 지불준비금은 너가 민간으로부터 저축을 받으면 말이야, 그 저축의 일정 퍼센트는 은행이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급불능 사태에 가면 안 되니까 일부는 너가 은행에 놔두고, 창고에 놔두고 다 대출해주지 말고 좀 갖고 있어라. 그리고 법으로 정해놨어. 그런데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걸 법정지급준비금이라고 그러고, 그것보다 은행들은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이걸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 지불준비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갖고 있는 현금 통화를 합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 규모가 같습니다. 이것도 정의야. 자, 그러면 요 H를 가지고 M을 나누면요. 통화량에 대한 이 본원통화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 나누면 요 분모 분자를 서로 나누면 되겠죠. 요것도. 요거 분모로 들어가고 C 플러스 R. 이게 분자는 C 플러스 D가 되겠죠. 요렇게. 요거를 통화승수라고 부릅니다. 통화승수. 통화승수는 본원통화에 대한 통화량의 비율이다. 자, 이 통화승수를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요 D로 나눠봐. 요 D로. 요걸로 나눠봐요. 그럼 얘는 D분의 C가 되고, 얘는 D분의 D니까 1이죠. 이거 따라와야 됩니다. 이 통화승수도 몰아버리면 안 돼. 요 D분의 C예요. 요 D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커런시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커런시 레이쇼. 이거는 현금 보유 비율. 옆에 써요. 커런시 레이쇼는 뭐라고? 현금 보유 비율인데,
뭐에 대한 현금 보유 비율이냐면 은행에 맡겨둔 요금을 내금에 대한 현금 보유 비율이야. 다시 말하면 요 D분의 C를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옆에서 현금 보유 비율. 민간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 말이야. 은행 맡긴 거에 비해서. 요 RR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저브 레이쇼. 리저브 레이쇼. 이걸 여러분이 그 신문에서 가끔 들었을 텐데 지급준 비율이라고 그래요. 지급준 비율. 은행에 들어온 것 중에 몇 퍼센트를 남길 거냐 이게 은행에 놔두고 나머지 대출할 거냐 이거야. 이 지급준 비율은 요 D분의 뭐지? R이죠. 이거는 현금 보유 비율이고요. 얘는 지급 준비율이야. 지급 준비율.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위에 거는 이거는 뭐고? 현금 보유 비율, 커런시 레이쇼. 얘는 1이고. 얘는요, 현금 보유 비율. 얘는 뭐지? 지급 준비율이지. 이렇게. 통화승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통화승수는 뭐라고? 이렇게 생겼어. 통화승수가. 자, 통화승수를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은 이게 통화승수에 관여하는 애들이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민간도 여기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일찍 끝낼 거야. 일찍. 예. 일찍 끝나는 거 언제 끝나면 일찍 끝나는 거죠? 내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면 잘 안 들려. 이게 화폐 공급 방정식에서요. 이 통화승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M equal CR 플러스 RR 그 다음에 CR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통화승수예요. 그런데 이 현금 보유 비율이나 지급 준비율 이런 CR, RR 이것이 다 고정된 값이라면 얘도 고정된 값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현실은. 뭐에 영향을 받아? 이자로 영향을 받아. 근데 이자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만 알면 예를 들어서요. 이자를 상승하게 되면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이자가 높으면 은행 갖다 맡겨야지 내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요 커런시 레이쇼 이게 떨어집니다.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해. 예금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옆에다 써놔요. 요 커런시 레이쇼가 현금 보유 비율인데 현금 보유 비율이 왜 떨어지냐. 요 이자를 어떤 이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예금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 예금 이자.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 은행 갖다 내 맡길 거니까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은 작아지겠지. 리저브 레이쇼.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자, 요 이자를 상승하면 지급 준비율 은행의 창고에 놔두는 거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 많아지고? 그래야 재밌죠. 자, 요 지급 준비율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고 들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높은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게 적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어집니다. 지급 준비율도 대출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자율 상승하면 전부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이자율 상승하면 되면 통화 승수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 떨어져. 얘 떨어져. 얘도 떨어지고. 그러면 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분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값은 올라가.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통화 승수는 커진다는 거예요. 이자율 상승하면 통화 승수는 커져. LM 곡선이 이제 기울기가 가파른지 완만한지 그 얘기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R, P분 M 실질 통화량 평면에 화폐 공급은 원래는 우리가 어떻다고 생겼어? 화폐 공급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이렇게 화폐 공급이 주어져 있다고 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자율과 무관하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폐 공급이 통화 승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통화 공급 방법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통화의 공급은 통화량의 공급은 통화 승수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본원 통화를 곱한 거예요. 왜 그래? 아까 통화 승수가 뭐라 그랬어요? 요게 H분의 M이라 그랬잖아. 그럼 M은 뭐야? MH를 곱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통화 공급량은, 통화량은 통화 승수에다가 본원 통화를 곱한 거예요. 요거야. 통화 공급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요 통화 승수 영향을 받는데 통화 승수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이자로 영향을 받아. 이자율 상승하면 통화 승수가 커져. 이자율 상승하면 통화 승수가 커져. 그러니까 이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공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을 통화 공급이 외생이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적혀진다. 모형 밖에서. 아니야. 통화 승수는 이자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량이 내생이야. 화폐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요.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화폐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 화폐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여기인데 소득이 Y0일 때 화폐 시장의 균형이야. 균형 이자는 R0야. 여기에 Y0고 이런 상태예요. LM 곡선 한번 도출해봐요. LM 곡선을. 자, 최초의 상태 한 점에서요. 한 점에서 소득이 늘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늘었어. 소득이 이렇게 늘었어. LM이 우상향하니까 이자는 상승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상승을 해? 화폐 수요가 이렇게 늘었을 때요. 뭐 때문에? 소득이 Y1으로 늘어서 화폐 수요가 늘었을 때 화폐 공급이 외생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점에서 이자율은 뭐가 돼야?
R1이 돼야 균형을 회복하겠죠. 그런데 화폐 공급이 이렇게 내생성을 갖는다면 요 점이 뭐가 되고 균형이 되고 이 자율은 R1까지 안 올라가도 돼. R1 프라임만 올라가도 균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가야 균형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요게 LM 곡선인데 LM 곡선 화폐 공급이 어떨 때요? 이렇게 크게 이 자리로 크게 올라가야 해. 외생일 때 화폐 공급이 외생일 때 이렇게 LM 곡선이 생겼는데 똑같은 뭐 증가에 대해서도 요 소득 증가에 대해서도 조금만 올라가면 돼.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생긴 게 LM이 내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생. LM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할 때 요 기울기가 정책 효과를 달리 가져갔잖아요. 정책 효과에 영향을 줬잖아.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거 똑같아. 굳이 그거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LM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 이게 화폐 공급이 이렇게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 변수라고 생각했던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이렇게 민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케인즈 학파예요. 그래서 통화주의, 케인즈 이렇게 학파 간의 견해 대립이 있고 현실은 어떻다고요? 중앙은행이 다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간은행에 의해서 그리고 이 화폐를 현금 보유 비율을 누가 가져? 민간이. 여기는 누가? 은행이. 여기에도 화폐 공급에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 요 내생성을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케인즈 학파가. 자, 화폐 시장까지 다 했고. 다 했고. 내일은 일반 균형 아까 제가 봤던 RBC 모형을 가지고 경기 변동 모형을 할 거고요. 월요일 날은 경제 성장론을 할 거고 화요일은 개방경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변동론, 월요일 날 경제 성장론 하는데 여러분 경제 성장론이 경기 변동론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 계속 해왔던 걸 모아놨을 뿐이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경제 성장론을 여러분 처음 할 거니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말에 성장론을 좀 예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내일 제가 봐야 할 부분들 몇 군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